원교 근공, 먼 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가까운 나라를 친다 라는 사자성어입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왔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붙어 있을수록 사이가 나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유럽 지도인데 보시면은 아일랜드랑 영국 사이 안 좋죠? 프랑스 스페인 사이 안 좋죠? 독일 프랑스 2차 대전 사이 안 좋죠? 폴란드 독일 2차 대전 사이 안 좋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싸우고 있죠? 핀란드 러시아 싸웠죠? 그리고 여기는 뭐 서로 난리부르스죠? 그리고 그리스 터키 사이 안 좋죠? 이처럼 붙어있는 나라일수록 좀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가령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라면 보시면은 여기 사이 안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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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 있을수록 사이가 안 좋다. 이것만 봐도 그냥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일전이죠. 동아시아 최고의 더비라고 불리는 한국과 일본과의 매치죠. 만났다면 그냥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뭐 야구도 마찬가지고 뭐 배구도 마찬가지고 뭐 축구는 뭐 더할 것도 없고 뭐 심지어는 e스포츠까지도 한일전이라고 하면 굉장히 시청률이 높아지는, 다른 나라랑 할 때랑은 이게 차원이 틀려요. 이처럼 한일전에 대해서 양국 모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배경에 대해서 이제 가볍게 알아보시면은 많이 싸웠죠. 1592년에 임진왜란, 그리고 1910년에 일제강점기 때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었잖아요. 사실 일본이 우리를 때린 거지 우리가 일본 때린 건 아니죠. 아무튼 이런 역사들이 좀 있는데, 최근에도 뭐 독도 가지고 뭐 분쟁을 한다거나 자꾸 일본이 독도 자기 땅이라고 하잖아요. 자꾸 개소리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혐한 시위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 아마 좀 이제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수가 있고 30대 이상의 형님들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실 거예요. 아사다 마오라고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당시 피겨 스케이팅에서 이제 김연아 선수하고 굉장히 라이벌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떠들었던 선수 아사다 마오. 당시 둘 다 피겨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조금 더 잘했었거든요. 항상 아사다 마오 위에 있었거든. 그래서 당시 김연아 선수가 얘기하기를 10년을 비교를 당해왔기 때문에 솔직히 신경이 쓰인다. 상대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아사다 마오가 얘기하기를 너무 힘들었지만 당시에는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얼마 전에 김연아 선수의 결혼 발표 소식에 일본의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이것을 보도를 했는데 결혼 기사 엔터 부문에서 무려 2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김연아 선수도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때 당시에는 뭐 외모가 누가 더 낫냐 뭐 이런 거를 가지고도 막 이렇게 다투고 이러기도 했었습니다만은 뭐든지 좀 적당히 하는 게 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야구 최초로 국제대회 승리를 이끌어냈던 김응용 감독이 말하기를 모든 팀에 다 이겨도 일본에 지면 전패고 모든 나라에 다 져도 일본에 이기면 전승이다. 명언이죠. 1963년에 일본과의 제5회 아시아 야구 선수권 대회 결승 2차전에서 일본과의 경기 전날 감독님이 찾아와서 일본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당부를 하고 나갔는데 선수단의 분위기가 아주 엄숙했던 기억이 난다. 1963년이면은 이때 뭐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수교도 안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굉장히 살벌했던 시절. 그리고 2018년 아시안게임 축구 종목 금메달 우리가 땄었죠. 이 이후에 김학범 감독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선수들에게 일장기가 태극기 위에 올라가는 것은 눈 뜨고는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반드시 이겨야 하는 대상이자 라이벌이다. 자, 그리고 이 두 장면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옛날에 애국가에도 나오던 장면이에요. 심지어 이게 2009년 ISU 그랑프리 파이널 피겨 스케이팅에서 일본이 2, 3등 했는데 김연아 선수가 1등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 그리고 뭐 이거는 축구 팬들은 뭐 다 알고 있듯이 2010년 한일 평가전 때 이때 사이타마 스타디움에서 박재성 선수가 골을 넣어가지고 산책 세레모니 하는 장면. 평소에는 애국심 같은 거 신경 안 쓰던 사람들도 꼭 이런 장면이 또 나오면은 뭔가 또 이 뭉클해지는 뭔가 그런 느낌? 뭔가 다른 나라를 상대로는 느낄 수 없는 이런 카타르시스? 뭐 그런 게 분명히 있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한국이 한일전에 가지는 의미는 정말로 뜨거운데, 자, 그럼 일본은 어떠냐? 2000년대, 2010년대 이 혐한 서적들의 전성시대였습니다. 일본에서는요. 그래서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당시에 네티즌들이 얘기하기를 혐한 서적은 쓰기만 하면은 그 내용이 뭐가 됐건 다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일본의 대형 서점 쇼센 그란데의 공식 트위터에서 이런 글을 남겼는데 대혐한 시대라는 저서를 도서 추천 트윗으로 남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웃나라가 싫은 분, 왜 싫은지 신경 쓰이는 분, 식민지와 전승국 흉내,
영토 문제와 반일 등의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추천한다 라는 이런 트윗을 남겨요. 우리나라로 치면 교보문고 같은 곳입니다 여기가. 다만 2015년 이후로는 이제 혐한 시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기면서 책 표지만 살짝 바꿔가지고 겉표지로는 티가 안 나게끔 하는 혐한 서적들이 열풍을 또 일으키게 되죠. 누가 봐도 혐한 서적같이 안 생겼잖아요. 근데 이게 다 보니까 겉표지만 그렇고 이제 속은 다 혐한 서적의 모습이더라. 근데 이것도 역시 관심이 있으니까 혐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아니 관심이 없으면 이런 게 어떻게 1등을 하겠습니까? 그죠? 얘들도 말은 관심 없다 그러는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밑밥을 좀 많이 깔았죠? 오늘의 주제입니다. 한일전의 축구 역사. 오늘 이걸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스를 제외한 A매치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 정보가 너무 없는 한일전 기록의 경우에는 다 제외를 했습니다. 자, 역대 한일전 전적입니다. A매치 기준으로 한일전 공식 기록의 경우에는요 82경기를 치러서 43승 23무 16패입니다. 승률은 52%, 패율은 20%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승부차기를 무로 봤을 때 기준이에요. 연도별 전적의 경우에는 1950년대 승률 50%, 60년대 50%, 70년대 68%, 80년대 75%, 90년대부터 43%, 38%, 44%, 33%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점점 떨어지는, 최근인 2020년대가 제일 낮습니다. 물론 경기가 아직 3경기밖에 치러지지 않은 것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리고 피파 랭킹 도입 1993년에 도입됐는데 이 도입 이후에 일반적으로 비슷한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이 그래프가 한국과 일본의 피파 랭킹을 나타내는 이제 그래프 같은 것인데, 랭킹 자체는 일본이 조금 더 상위에 위치를 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990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8경기를 했었는데 30승 11무 7패, 승률이 무려 71%를 기록을 했습니다. 미쳤죠? 다만 1990년도 이후부터는 34경기를 치렀는데 이 중에서 14승 8무 12패로 승률이 41%를 기록을 했습니다. 승률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최근 치러진 10경기 기준으로 3승 2무 5패로 승률이 30%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71%에서 30%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2025년 2월 7일 기준으로 일본이 15위, 한국이 23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일본이 한국보다 일반적으로 피파 랭킹이 높았던 시절이 훨씬 더 많아요. 자, 최초의 한일전은 언제였느냐? 무려 1954년입니다. 스위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제 격돌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1, 2차전 경기다 보니까 한 번은 한국에서 하고 한 번은 일본에서 이렇게 홈앤 어웨이 규칙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이 일본 놈들이 한국 땅을 절대 밟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홈 경기 안 된다. 거기다가 일본 땅에서 일본에게 지면은 그것도 수치다. 그러니까 경기 자체를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근데 그럴 만도 한 게 당시 한국과 일본의 경우 국교 수립도 하지 않았어요. 이때 일본 어선이 만약에 우리나라 영해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포 쏜다고 협박하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바야흐로 야생의 시대였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문제는 이제 경기를 안 한다는 건 경기를 기권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못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대한민국 감독을 비롯한 23명의 선수단이 이제 설득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본을 이기지 못하면 선수단 모두가 현해탄에 몸을 던지겠다. 대한해협이가 바다에 빠지겠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1, 2차전 모두 한국에서는 안 된다 그랬고 일본에 가서 원정 경기를 해야 했습니다. 근데 결국 1차전에서 5대1로 이겼고요. 2차전에서 2대2로 비기면서 한국이 본선에 진출하게 됐죠. 참고로 아직도 한일전 첫 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KFA 공식 사이트 들어가도 자료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일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로 패배한 때는 언제였느냐? 1956년 호주 멜버른 올림픽 예선전에서 한국과 일본이 격돌을 했는데 역시 한국에서 일본 선수들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또 1, 2차 경기 다 일본 가서 경기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때 1차전에서 0대2로 일본에서 졌습니다. 그리고 2차전에서는 2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2대2잖아요 세트 스코어가. 근데 여기서 승부차기를 게 아니라 옛날에는 제비뽑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안 뽑혀가지고 본선행이 좌절됩니다. 제비뽑기에 비해서는 승부차기는 뭐 많이 양반이죠. 승부차기도 잔인하다라고 얘기하긴 하지만은 이후에 메르데카컵이라는 이런 대회, 그리고 로마 올림픽 예선에서 격돌을 했는데 특히 로마 올림픽에서 2대0, 0대1로 골득실차에서 2대1로 이렇게 앞서면서 일본을 격파를 했죠. 자, 참고로 이 메르데카컵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레이시아에서 주관하던 이 아시아컵 같은 건데 과거에 아시안컵 같은 느낌으로 위상이 있었는데 뭐 지금은 그냥 동남아 국가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그냥 굉장히 위상이 좀 많이 추락한
위한 그런 컵 대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일본에 가서 경기를 했어야 됐어요. 일본 선수들 우리나라 오는 거 자체를 아예 허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홈 경기는 언제였느냐? 1962년 칠레 월드컵 예선 당시에 한일전은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이때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한국 최초의 잔디구장인 효창 운동장이라는 곳에서 1차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1차전의 경우 2대1로 우리가 이겼고요. 원정 가서도 2대0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일본을 격파를 하게 되죠. 그리고 1962년 아시안게임에서 1대0으로 이겼고요. 63년 메르데카컵에서 비기고 4년 뒤 67년 아시안컵에서 1대2로 패하게 되면서 1960년대 첫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7년 멕시코 올림픽 최종 예선에서 3대3을 기록을 했는데 아쉽게도 골 득실차에서 일본에게 밀리면서 일본이 본선에 진출을 하게 돼요. 근데 해당 올림픽에서 일본이 동메달을 땄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리고 이후 1969년에 멕시코 월드컵 1, 2차 예선에서 각각 2대2 무, 2대0 승으로 이렇게 우리가 또 일본을 이겼었죠. 자, 그리고 70년대로 돌입합니다. 70년대 방콕 아시안게임 4강전에서 우리가 2대1로 이겼고요. 그리고 이때 일본을 꺾고 결승에 진출하면서 한국 사상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우리가 따게 됐죠. 그리고 1991년 미넨 올림픽 예선에서 2대1 승, 72년 메르데카컵에서 3대0 승, 72년 친선전에서 비기고 73년 친선전에서는 2대0으로 승, 그리고 74년 도쿄 원정을 우리가 갔었는데 여기서 친선전에서 1대4로 최다 실점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걸 이제 도쿄의 치욕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당시 이제 수비수였던 김호곤 선수의 말을 빌리자면은 경기에서 나도 빠졌었고 공격의 핵심인 차범근 선수가 연고전에 참가하면서 빠지는 바람에 대패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남겼었죠. 참고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김호곤 전 감독, 그분 맞습니다. 그분이 그때 선수로 뛰었었어요. 이렇게 이제 74년에 이제 대패를 했잖아요. 그리고 1년 뒤 1975년에 메르데카컵에서 이제 일본을 만났는데 그때 차범근 선수가 헤드트릭을 하면서 3대1로 대파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회에서 한국이 이겼거든요. 이때 우승 퍼레이드를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군용 트럭으로 이렇게 이름 이렇게 김호, 김정남 이렇게 적혀 있죠. 여기 아프리카 아닙니다. 대한민국입니다. 군용 트럭으로 이런 식으로 우승 퍼레이드를 했어요. 이후 1975년 친선전에서 3대0으로 승리를 하고요. 76년 몬트리올 올림픽 예선에서 각각 2대0 승, 2대2 무, 76년 메르데카컵에서 0대0 무승부, 그리고 친선전에서 2대1 승리, 77년 아르헨티나 월드컵 예선에서는 1차전 0대0 무승부, 2차전 1대0으로 승리, 그리고 같은 연도 친선전에서 2대1 승리를 하면서 패배가 없어요. 보시면은 1978년 아시안게임 시조 조별 예선에서도 만나서 3대1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때 아시안게임 대회에서 이제 한국과 북한이 공동 우승을 했었었는데, 이때 당시 우리나라 주장인 김호곤 선수 그리고 이 북한 선수인데, 이때 우승 시상식 때 북한 선수들이 주장 김호곤을 밀어서 단상에서 김호곤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때 웃으면서 어깨 동무를 했었던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싸가지가 없죠, 그죠? 자, 당시 70년대 뛰었던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축구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차범근, 김호곤, 박성화, 허정무, 조광래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1979년 친선전에서 1대2로 패배를 하게 되면서 12경기 만에 첫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되었고요. 같은 연도 친선전에서 4대1로 또 일본을 이겨버리게 되면서 이때 박상하 선수가 헤드트릭을 기록을 했어요. 완전히 서력을 했죠. 그리고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예선에서 3대1로 또 이겼고요. 81년 친선전에서 1대0 승리, 81년 대통령배 대회에서 2대0 승리, 82년 친선전에서 3대0 승리, 82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아쉽게 1대2 패배, 83년 친선전에서 1대1 무, 84년 친선전에서 1대2 패배, 85년도 멕시코 월드컵 최종 월드컵에서는 각각 2대1, 1대0으로 둘 다 이겼습니다. 그리고 88년도 친선전에서 1대0 승리, 아시안컵 본선에서 만나서 2대0으로 승리를 하고, 1989년 친선전에서 1대0으로 승리를 하면서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한일전 승률이 무려 75%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판을 만나면은 3판을 이기고 1판은 비기거나 졌다, 이런 이야기죠. 엄청난 겁니다, 이거. 4판 중에 3판을 이겼다는 거니까 장난 아니죠. 자, 당시 7, 80년대 뛰던 우리나라 선수들의 모습이죠. 차범근 선수도 보이고요. 이제 따로 영상은 남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오진 못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치열하죠. 발을 여기까지 올려버리고 장난 아닙니다. 자,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옵니다. 1990년 중국 다이너스티컵이라는 컵에서 2대0으로 이제 우리가 이겼고요. 해당 경기에서 한국이 승리를 했죠.
그리고 1991년 친선전에서 1대0 승리, 92년 다이너스티컵에서 비기고 같은 연도 92년도에 다이너스티컵 결승에서 또 만나서 2대2로 무승부를 거뒀는데 승부차기 가가지고 졌습니다. 그리고 1993년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이게 좀 레전드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만나가지고 졌어요. 0대1로. 그래서 만약에 일본이 다음 경기인 이라크전에서 이라크를 이기게 되면 우리가 떨어지고 일본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일본이 후반 90분까지 이라크전에서 2대1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은 그냥 일본이 올라가고 우리가 떨어지는 그런 이제 절체절명의 상황이었는데 이때 추가 시간을 20초를 남겨놓고 이때 이라크가 골을 넣어요. 그래가지고 2대2 동점이 되면서 경기가 끝나게 되면서 이 덕분에 한국이 본선에 진출하고 일본이 본선에서 탈락을 하게 되는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일이 있었죠. 당시 중계방송 텔레비 도쿄의 시청률이 무려 48.1%에 육박을 했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이때 이제 신문을 보시면은 한국 잔치, 일본 초상집 이렇게 일본 TV 해설자 말문 잃고 멍 이렇게 이런 적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1994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8강에서 한국이 3대2로 이겼고요. 95년 다이너스티컵에서 1대2 무승부, 5일 뒤에 결승에서 또 만났는데 또 무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승부차기 갔는데 졌어요.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일본이랑 승부차기를 하면은 이기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 보면은. 그리고 1997년 친선전에서 1대1 무승부, 같은 연도에 프랑스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도쿄에서 열린 한일전이 굉장히 유명했죠. 일명 도쿄 대첩이라고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영상에 나돌아다니는데 이때 후반 65분에 일본이 선제골을 넣어요. 1대0으로. 그리고 이후에 시간 끌기식 축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다다미 축구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렇게 시간을 이제 끌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기면 이제 본선 진출하니까. 근데 이때 후반 83분 서정원 선수가 헤딩 동점골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대1로 균형을 맞춰요. 그 다음에 후반 86분에 이민성, 수비수죠. 이민성 선수가 왼발 중거리포를 터뜨리면서 1대2로 우리가 원정에서, 도쿄 원정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면서 우리나라가 본선에 진출하게 되죠. 당시 골 장면인데 이민성 선수의 왼발 슈팅 한 20-30m쯤 됐을 거예요. 꽤 먼 거리인데 이걸 꽂아 넣었죠. 당시 MBC 단독 중계를 했었는데 시청률이 무려 56.9%였습니다. 미쳤죠. 이런 프로는 앞으로도 못 나올 거예요, 아마. 당시 캐스터가 말하기를 후지산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이기면서 한국이 본선 진출 확정 짓게 되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2차전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일본에게 0대2로 졌어요. 그래서 일본도 이제 극적으로 월드컵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최종 예선 3위를 기록했던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분노를 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대한 승부 조작을 이제 제기를 했었는데 뭐냐 하면 이게 이 2차전이 우리나라에서 열렸거든요. 아랍에미리트는 당시 2등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일본이랑 비기거나 우리가 이기기만 해도 이제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나라랑 같이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은 강팀이 어떻게 홈에서 일본에게 지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조작이다 이러면서 승부 조작을 제기했던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이후 98년 다이내스티컵에서 1대2로 우리가 졌고요. 98년도 친선전에서는 2대1로 우리가 이겼고요. 자, 그리고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에서 또 만났는데 2대0으로 우리가 이깁니다. 좀 아쉬운 건 90년도 승률을 봤을 때는 이전까지 승률이 75%였는데 90년도에 들어서 승률이 무려 43%로 좀 급감을 하게 됐죠. 이제 원인 분석을 이때 많은 전문가들이 했었는데 일본의 J리그 투자 및 기화 선수 정책으로 인해서 뭐 실력이 상승했다 뭐 이렇게 좀 견해를 내놓았다라고 해요. 당시 이제 일본에서 이제 기화 선수를 많이 받았었죠. 그리고 한일전의 역사를 쓴 선수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한일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차범근 선수입니다. 6년간 14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6골을 기록을 해요. 그리고 역대 한일전 최고의 임팩트는 황선홍 선수. 4경기 출전 5골을 기록하면서 심지어 모든 골들이 결승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선홍 선수가 골을 넣었던 경기들은 싹 다 대한민국 이겼다 이거예요. 거의 뭐 일본 킬러죠. 그리고 역대 한일전 가장 많은 경기를 뛴 선수는 박성화 선수로 총 16경기를 출전을 했고 이제 헤트트릭 기록도 아까 소개드렸듯이 있죠. 차범근 선수와 더불어서 이 박성화 선수 이 두 명만 유일하게 한일전 헤트트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깰 대한민국 선수가 또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후 2000년대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점점 비슷해지는 스코어. 자, 2000년 첫 경기 친선전에서 우리나라가 1대0으로 이깁니다. 이후 또 친선전에서 비기고 2003년도에 다시 만나서 친선전에서 0대1로 집니다. 그리고 또 친선전에서 1대0으로 한번 이기고요. 2003년에 동아시아 선수권 대회에서 0대0으로 한번 비기고 2005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0대1로 패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홈에서도 좀 지는 횟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07년 아시안컵 3, 4위전에서 이제 일본이랑 만났는데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고 승부차기를 갔는데 이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겨서 동메달을 땄었어요. 그리고 2008년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 1대1 무승부, 2010년도 동아시아 축구 선수권 대회에서는 3대1로 우리나라가 우승을 했었습니다. 이 2000년대를 쫙 돌아봤을 때 승률이 38%로 역대 최저 승률을 기록을 했었다. 당시 기준으로. 사실 우리가 못했다라기보다는 일본 축구가 이때 또 많이 발전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J리그가 1993년에 창설이 됐었거든요. 이때 이후로 일본 축구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빼놓을 수가 없는 이야기죠. 2010년에 일본의 홈 사이타마에서 한국의 원정 경기가 이제 펼쳐졌었는데 이때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이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골을 넣고 산책 세레모니를 갈겨버리죠. 그래서 이후 박지성 선수가 이제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다소 건방진 의도의 세레모니였던 것은 맞다. 골을 넣은 당시 내 이름이 호명되었을 때 일본 관중들이 야유를 하길래 이에 대해서 맞받아치려는 의도로 산책 세레모니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한국 네티즌이 뽑은 한일전 최고의 세레모니로 남아있죠.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세레모니가 박주영 선수의 그 박시탈 세레모니랑 거의 뭐 비슷한, 저는 근데 이걸 조금 더 높게 칩니다. 심지어 일본 원정 가서 했잖아요. 굉장히 통쾌했던 그런 세레모니였죠. 이때 일본 네티즌들이 박지성 선수 엄청 깠습니다. 아니, 서울 상암에서 일본이 우리나라 상대로 골 넣고 이겼는데 이제 산책 세레모니를 쿠보 같은 선수가 갈긴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후 제가 꼽는 한일전 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그리고 가장 좀 재밌었던 경기로 저는 꼽는 경기인데 2011년 카타르 아시안컵 4강에서 무려 한일전이 성사가 됩니다. 이 경기 저는 풀로 다 봤는데 이때 이제 기성용 선수가 PK 선제골을 넣고 원숭이 세레모니를 갈겼거든요. 이때 이제 후일담으로 관중석에서 우길 승천기를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원숭이 세레모니를 갈겼다. 이때 박지성 선수가 이제 말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1대0으로 앞서다가 전반 36분에 마에다 선수가 골을 넣으면서 이제 1대1로 연장전을 가요. 근데 연장 전반에 골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1대2로 우리가 이제 지던 상황인데, 사실 연장전에 골을 먹으면 이제 뒤집기가 좀 어렵거든요. 연장 120분에 추가 시간에 마지막 프리킥 찬스를 우리가 얻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바로 올려가지고 여기서 이 페널티 박스로 들어온 볼을 황재원 선수가 밀어 넣으면서 이때 2대2로 스코어를 맞춰가지고 이제 승부차기를 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때 전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다른 아파트에서 막 소리 지르던 소리가 들렸어요. 심지어 진짜 아파트인데도 이때의 전율을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제가 이 경기를 풀로 다 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PK까지 기적적으로 갔어요. 승부차이까지 이렇게 극적으로 가긴 갔는데, 정말 극적으로 갔는데 막상 승부차이 갔을 때는 모든 키커가 실축을 하면서 일본이 결승에 진출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도하의 비극이라고 뭐 불리기는 하는데 도하의 기적이 될 뻔했었죠. 여기서 만약에 승부차이까지 이겨서 결승 갔으면 진짜 레전드였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중계방송 테레비 아사히의 시청률이 35.1%를 찍었었던, 일본도 굉장히 한일전에 관심이 많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자, 그리고 2010년도 이후부터 이제 또 보겠습니다. 2011년 삿포로에서 한일전 원정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여기서 일본에게 3대0 대패를, 저 이 경기 다 봤습니다. 저도 이때 일본이 굉장히 잘하기도 했지만 우리나라가 좀 너무 무기력하게 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37년 만에 최악의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때 일본의 에이스이자 도르트문트에서 뛰던 이제 가가와 신지 선수가 이제 2골을 넣었고, 이때 이제 가가와 신지, 뭐 혼다 게이스케 같은 선수들이 이제 뛰었었죠. 이전 패배들과는 다르게 한국이 일본에 완전히 압도된 경기였다. 실력과 정신력 등 모든 것에서 밀렸다. 이때 엄청 욕먹었습니다. 심지어 이게 친선전 경기였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한일전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그것도 3대0으로 심지어 일본 원정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당시 감독인 조광래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있었고 단순 평가전이었음에도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경기로 이때 경기 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안 본 눈 삽니다. 저 역시 같은 의견입니다. 저도 이 경기를 다 봤기 때문에. 이때 패배로 인해서 1998년부터 이어져 오던 일본 원정 무패 행진이 종료가 됐고요. 당시 전적 40승 22무 13패였던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이렇게 3대0 대패를 했던 이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당시 좀 받아들였다고 해요. 자, 이제 안 좋은 거를 봤으면은 또 좋은 거를 하나 봐야겠죠? 런던 올림픽 동메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껏 있었던 한일전 중에서 가장 외나무다리 매치로 손꼽히는 무려 런던 올림픽 3, 4위전 동메달을 둘러싸고 한국과 일본이 만납니다. 이런 큰 무대에서 한일전이 성사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것도 동메달 결정전, 무슨 메달 결정전으로. 이때 이제 한국 사상 첫 올림픽 축구 메달 결정전이었고, 거기다 우리나라 메달 따면 군 면제되죠. 군대로이드에다가 광복절을 4일 남겨두고 경기가 치러졌어요. 이때 무려. 플러스 이때 독도 문제로 또 굉장히 양국의 마찰이 심했었거든요. 그래서 양국 간의 사이가 별로 안 좋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런 빅매치가 성사된 거예요. 후일담에서 박주영 선수가 말하기를 이제 슈팅 자체가 잘못 맞긴 했다. 발에 잘못 맞기는 했는데 원래라면 여기가 골대가 여기 있으면은 박주영 선수가 여기 있었는데 원래 파포스트로 때리려고 했다고 해요. 근데 잘못 맞아서 여기로 가긴 했는데 어쨌든 들어갔다 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후반전에 구자철의 논스톱 쐐기골로 2대0으로 우리가 이기면서 한국 역사상 첫 축구 종목 올림픽 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본을 상대로. 그리고 경기 직후 박종호 선수가 독도 세레모니를 갈겼죠. 또 이게 또 굉장히 또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 때문에 IOC에서 이 박종호 선수의 동메달을 보류를 하기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 메달 증명서를 받기는 했습니다. 이 장면 자체가 이때 일본 TV 중계에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박종호 선수가 이때 엄청 욕먹었습니다. 일본 국민들한테. 자, 그리고 2013년 동아시안컵에서 1대2로 우리가 한번 졌고요. 2015년에서 또 동아시안컵에 만나서 1대1로 무승부를 거두고 2017년에 이원 챔피언십에서 우리나라가 또 한일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4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38년 만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도쿄에서 열렸거든요. 그래서 제2의 도쿄 대첩이라고 불리고 여기서 신우크가 이 경기에서만큼은 김신욱 선수가 그냥 거의 한국의 질라탄이었어요. 그래서 김신욱 선수가 멀티골을 퍼부으면서 해당 대회에서 한국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됐었죠. 저도 이제 이 경기 이제 풀 시청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때 김신욱 선수는 진짜 신이었습니다. 그냥 제공권을 다 따버렸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당시 일본 감독이었던 할리로 지치가 이야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이번 대회에서 소집하지 못했던 11명의 선수만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겼을 것이다 라는 이런 개소리를 시전을 하게 되면서 이 인터뷰 이후로 이제 전설의 1군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어떻게 스쿼드를 짜도 전설의 1군이 있다 이러면서 그랬었죠.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옵니다. 2018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한일전 결승 매치가 또 성사가 돼요. 이 경기가 이제 연장전까지 가게 됐었는데 연장 3분에 이승우 선수가 이제 골을 넣었었죠. 비켜 하고 이제 왼발로 이제 슈팅 때려가지고 골 넣었었죠. 그리고 연장 10분에 황희찬 선수가 코너킥에서 헤딩 추가골을 넣으면서 일본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2대1로 한국이 승리를 거두면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게 한일전이었던 것도 있지만은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등 한국의 주요 선수들의 군면제가 걸려있던 경기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경기였어요. 아시안게임은 금메달을 따야지 군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경기를 통해서 다들 군면제가 됐고 같은 날 한일 야구 결승 매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축구랑 야구 모두 한일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또한 한국이 승리를 하게 되면서 축구와 야구 모두 금메달을 따는 엄청난 업적을 세우게 됐죠. 당시 야구 대표팀이 이제 우승하고 이제 행가래하는 장면이죠. 자, 이제 2020년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좀 많이 안 좋았어요. 2021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일전 원정 경기가 펼쳐졌었는데 0대3 졸전 끝에 패배를 하게 되면서 경기 당시에 슈팅 수보다도 파울 수가 더 많았던 그런 경기가 있었었는데 이제 경기 도중에 이동준 선수의 도미아스를 향한 쓸모없는 파울이 논란이 되면서 일본 언론이 얘기하기를 저런 나라와는 경기를 안 하는 게 낫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저도 이제 이 경기를 다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좀 비매너적인 좀 비신사적인 태클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어요. 경기력도 너무 안 좋았고 그래서 당시 한국 언론도 이야기를 하기를 실력도 매너도 졌다. 그리고 이 경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한국 선수들이 부착한 일장기가 또 논란이 되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한국 국기 옆에 일본 국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이제 축구협회에서 이야기하기를 일반적으로 친선전에서는 상대팀 국기를 유니폼에 이렇게 같이 배치를 한다, 부착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작 일본 측은 한국 국기를 유니폼에 부착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다. 이거 보시면 일본 국기만 있죠. 쟤네들은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굳이 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일본 국기를 부착하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이때 또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또 한 번 참사가 일어납니다. 2022년 일본 도요타 스타디움에서의 한일전 원정 경기가 있었는데 또 0대3으로 져요. 그래서 동아시안컵 우승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요코야마 참사와 함께 도요타 참사까지 일어나면서 벤투 감독의 일본전 2연속 참패가 이제 발생을 하면서 벤투 감독에 대한 엄청난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 되죠. 이때 벤투 감독 별명 중에 벤또라는 별명이 생겼죠. 일본 도시락이라고. 거기서 유래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 축구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 따르면은 일본은 활기차고 소름 끼치는 공세를 펼친 반면 한국은 단 한 번의 승부수밖에 없었다. 투지와 용기가 부족한 한국은 후반에도 흐름을 바꾸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요코야마 참사도 그렇고 도요타 참사도 그렇고 확실히 이전과는 다르게 일본이 한국보다 왜 피파 랭킹이 높은지를 좀 보여줬던 두 경기였다. 전처럼 이제 무조건 우리나라가 일본을 잡는다, 이긴다라는 장담은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때부터. 그리고 1년 뒤 2023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한일전 결승 매치가 성사가 또 됩니다. 이때 전반 2분 만에 우리나라가 이제 선제골을 먹었거든요. 근데 24분 뒤에 동점골을 넣고 후반 11분에 조영욱 선수가 추가골을 넣으면서 2대1로 우리나라가 이기면서 아시안 게임 3회 연속 금메달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강인 및 한국의 젊은 선수 자원들의 군 면제가 해결이 됐고요. 근데 당시 일본 언론이 이야기하기를 한국이 아시안 게임에 목숨 거는 이유는 군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목숨 걸지 않는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또 했어요. 좀 찌질한 이야기를. 군 문제가 걸린 결승전만큼은 일본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 진 적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군대 로이드가 좀 세기는 하죠, 우리나라가. 확실히.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한일전의 역사였고요. 신문선전 해설위원의 이제 말씀을 빌리자면은 90년대까지 일본은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그렇죠. 승률이 무려 70% 이상에 육박을 했었으니까. 축구의 경우 일본이 한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오히려 예를 들어서 1983년에 한국의 프로축구리그가 출범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1986년에 멕시코 월드컵 본선에 한국이 오르자 이를 의식한 일본이 1993년에 J리그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일본이 축구리그를 더 늦게 만들었다. 그 이후에 일본 축구가 한국을 위협할 정도로 급성장을 했다. 확실히 1990년 이후로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잡는 횟수가 많이 늘어나게 됐었죠. 그리고 동아대 스포츠 사회학 정의중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전반적인 스포츠 인프라를 다져온 일본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엘리트 체육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 그러니까 손흥민, 이강인 선수 같이 이런 대표 스타 선수들은 있는데 일본처럼 고루고루 좀 유명하진 않더라도 좀 알짜배기 선수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스포츠 자체를 즐기는 문화와 환경을 구축해온 일본이 무조건 이겨야 하고 금메달을 따야 인정해주는 한국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의 국가대표팀은 일본에 이길지는 몰라도 스포츠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은 라이벌 일본에 완패했다고 봐야 된다라는 또 평론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듣기는 그렇게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또 팩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일본이 지금 한국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것도 사실이고 무려 15위니까 이 정도면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봐도 강팀의 반열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사실은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동아시아의 축구의 실력도 그렇고 위상도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이 저번 월드컵에서 독일도 이겼고 스페인도 이겼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포르투갈 이런 강팀도 잡고 분명히 위상 자체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한국도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같이 이제 빅클럽에서 이제 뛰는 선수들이 있고 일본도 도미아스, 엔도, 쿠보, 미토마 같이 빅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많은 이 동아시아 축구 선수들이 좀 빅리그에서 많이 뛰는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됐건 일본이 됐건 간에 선의의 라이벌 이런 느낌으로다가 좀 같이 발전하는 이런 느낌으로 좀 가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일본의 이런 좀 본받을 점에 대해서는 본받을 거는 받아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